만약에 내가 연봉이 동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연봉은 0.5%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현재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 하는 라이브잖아요. 12월 31일. 그래서 2026년으로 넘어가기 진짜 몇 시간 남았는데 2025년 말 현재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 재테크와 관련된 뉴스들을 10개를 좀 이슈가 될 만한 거 현재 10개를 제가 뽑아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을 한번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 제목이 고환율의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미봉책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거 좀 난리 났었죠? 이게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환율이 1,500원, 1,480원 뚫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최근에 환율 얘기를 구해줘에서 좀 다뤘지만 3개월 동안 100원이 올랐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그 지경이 되니까 정부가 처음에 이제 막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이렇게 막 나 정부의 이 강력한 의지와 수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1,480원이 딱 넘으니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거였고요. 국민연금 활용한 게 통화스와프라는 걸, 외환스와프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외환스와프를 체결을 해서 실제로 어제 그제까지는 환율이 1,44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확 밀렸죠, 환율이. 그랬다가 다시 지금 또 한 10원, 20원 정도 올라서 1,460원 정도, 50원, 60원대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 활용하면서 환율을 한 4, 50원을 그냥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일단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뭐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제가 구해줘에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번 1분기에 여러분들이 환율이랑 금리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환율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환율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외환 스와프라는 거를 국민연금이 체결을 했습니다. 예, 외환 당국하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이 외환 스와프는 뭐냐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급여의 9% 근데 그중에 4.5%만 여러분이 내고 4.5%는 이제 기업에서 내주죠. 그걸 다 받아요. 자, 그렇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죠. 막 굴립니다. 굴려가지고 그걸 나중에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투자를 잘해야겠죠. 그게 국민연금의 본분입니다. NPS 국민연금은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투자의 기본은 뭐다? 안정성이죠. 네,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인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나는 내가 보기에 코스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코스피에 몰빵 놓겠어. 아, 내가 보기에 미국 주식이 미래니까 미국 주식에다가 그냥 들이붓겠어. 이렇게 안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해외 투자할 때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메커니즘은 원화로 미국 주식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무려 1,100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 운용기금이 이 정도고 투자 굴리는 돈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해외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환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냥 외환 시장에서 환전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큰 손이 국민연금이란 얘기예요. 즉 달러의 막대한 수요가 국민연금이 이미 기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르죠. 국민연금이 굴린 돈이 커.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기준이 있어, 내부에.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거예요. 달러 사는데 얘는 다른 사람들은 막 100달러 사는데 얘는 막 100만 달러 사는 거예요. 1,000만 달러 사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하니까 환율이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환당국이랑 정부랑 국민연금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필요하면은 달러 자꾸 살 거야? 사야 돼요. 이거 국민의 소중한 돈 아닙니까, 형님? 에? 야, 너 그러면은 너 달러 너 나한테 사, 나한테. 네? 너가 자꾸 시장에서 달러 막 사갖고 들쑤시니까 지금 환율이 불안하잖아. 너 그러지 말고 너 나를 통해서 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통해서 달러를 살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되면 국가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요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달러 수요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 외환 스와프라는 통제하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게 저기 화면에 보시면 2022년 9월 달에는 100억 달러였다가 지금 2025년 12월 달에 650달러까지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650달러까지 외환당국의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다시 1년이 연장이 됐어요. 650억 달러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했겠죠.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밀렸고요. 다만 어제 오늘 보니까 다시 V자 반등을 지금 환율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고 계시죠. 왜냐면 아니 이거 이렇게 했다가 국민연금 수익률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투자 못하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쨌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커다란 수요, 즉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달러 수요를 통제를 1년 정도 더 65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부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환율에서 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저 한도를 늘리는 액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환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기사를 보셨을 때 판단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재테크나 경제적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기사, 해외 주식 팔고 국장 복귀 때는 비과세합니다. 야, 이거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린 거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결국에는 원화 가치는 원화는 늘어나고 달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봤더니 국민연금 같은 큰 손이 달러를 막 그냥 외환시장에서 막 지 맘대로 막 사들이니까 일단 국민연금을 막아놨어. 야, 너 주식 나 통해서 사, 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의 주된 수요는 국민연금도 있지만 개인 수요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수요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개인들이 달러를 이렇게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다 해외여행 가려고, 미국 여행 가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 뭐냐면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서학개미님들 이거 자꾸 안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서학개미들이 쿨해 보이려고 해외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했다가 한국은행 총재님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죠?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발언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게 본인들 국가에서 기대할 수 없는 노후에 대한 준비인 거잖아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90년대생, 80년대생들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자기 노후 준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갖고 쿨해 보이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자, 그렇게 욕을 먹는 걸 딱 보니까 정부가 어때요? 이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겁니다. 당근책으로 바꾼 거예요. 해외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12월 23일 현재 23일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던 거를 매도를 하고 그거를 국내로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서 국내 주식 국내 펀드에 1년 이상을 투자를 하면 양도세를 깎아줄게요 인 겁니다. 이거는 아주 메리트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세금을 빨리 깎아줍니다. 그래서 진짜 웃겨. 26년 1분기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달러로 바꾸면서 들어오면 양도세 100% 비과세, 2분기에 들어오면 80% 감면, 3분기에 늦게 들어오면 50% 감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거죠. 여러분 빨리 파세요. 감면 많이 받으시려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진짜 재밌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댓글만 봐도 미국 주식을 어떻게 포기해? 크크크. 금모으기인가요? 국민들이 그걸 믿고 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맘펠팸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순히 세금이나 해가지고 사람들 꼬시려고 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즉 돈이 되면 알아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숑파파님께서
들어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나가면 한 달 뒤에 다시 나가면 안 되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을 투자해야 그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투자 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감면해 드리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돈이 불어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장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VO, SPY 이게 뭔지도 막 알아봐야 되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이 보여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걸 보여줬냐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미국 주식시장이 됐고요. 이런 대세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달러 수요를 잠재우고 싶으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더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 이거 진짜 또 금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지금 금값이랑 은값이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어제 그제 지금 많이 빠졌는데 금은 4.5%가 빠졌고요. 은은 무려 하루에 13%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많이 지금 빠졌거든요, 금값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혹시 금값, 은값 차트 있나요? 자, 이게 금값이고요. 최근 1년을 봅시다, 1년. 자, 금값의 최근 1년 차트입니다. 이게 금값이 그람당 원래 1년 전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20만 원 됐어요. 거의 2배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저 금이 한 번 빠졌었어요, 저렇게. 예, 10월, 11월 저 정도 됐을 때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지금 조금 그 전에 가파른 상승세에 대비하면 조금 불안합니다. 한번 또 빠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이랬죠. 3개월 동안도 또 빠졌었고요. 은값을 볼까요? 은은 더해요. 은은 장난이 아닙니다. 은 저거 1년 봅시다, 1년. 온즈당 한 30달러 조금 안 되던 게 지금 70달러입니다. 70달러.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었는데 어제 78달러까지 갔다가 71.6달러까지 빠졌고요. 이렇게 빠졌죠. 자, 금값, 은값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냐? 이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은을 1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은을. 근데 1년 전에 내가 지금 한 30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게 70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분이 어떻죠? 날아가요. 좋아, 행복해요. 30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샀다고 쳐, 그냥. 야수의 심장이라. 7억이 된 거야, 1년 사이에. 어때요? 기분 좋아요? 엄청 좋죠. 대박이죠. 대박적이잖아요, 진짜. 근데 슬슬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안하죠. 왜냐면 사람은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꼭지에 못 팔까봐 불안해지는 거야, 슬슬.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만 가격이 좀 주춤하면 사람들이 막 차익 실현하려고 막 던집니다. 막 던져요. 그러면서 폭락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은이나 금이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금, 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남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금, 은은 안 돼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다른 투자 대상이 뭐가 있을까? 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의외의 곳에서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월 7,700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네. 9만원 더 받는다는 나중 얘기고, 일단 7,700원을 더 낸다는 게 지금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죠? 저희 첫 줄 보면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더 늘어난 14만 6,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실 겁니다. 언제 달라지지?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4월 달에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네, 대학생들이 이제 과잠을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왜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낼 사람은에게 물어보지 않고 받을 사람들끼리 정하는 이런 졸속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막 이걸 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요. 내년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9%를 내고 있어요. 급여의 9%. 그렇게 많이 내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시냐면 4.5%는 여러분들 원천징수로 나가고요. 4.5%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9.5%로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절을 또 여러분들이 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 아래 문장에 색칠을 좀 해주시죠.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3%에 도달한다. 지금 2025년이죠. 이제 6년 됐죠. 6, 7, 8, 9, 10, 11, 12, 13. 이제 8년 동안 매년 0.5%씩 올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후 소득이 쪼그라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금 인상이 내가 3%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2.5%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동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연봉은 0.5%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90년대생 분들이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보기에도 이거 받을 사람은 너무 많고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러니까 지금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스닥 QQQ 이런 거 사겠다고 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뭐라고 해. 그냥 열받지 당연히. 나 같아도 열받겠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81년생이거든요. 저 솔직히 제가 81년생인데 저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81년생인데도 기대가 없어. 그러면 90년대생, 2000년대생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1년에 0.5%씩 급여에서 더 뜯어가는데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한 거는 여러분들 대신 해드린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거 바꿀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이잖아요, 이게. 자, 국민연금이 여러분들한테 이 보험료, 급여 0.5%씩 올려서 그걸 받아가요. 받아가서 뭐 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 앞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죠. 국민연금 본부는 투자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무려 20%. 고생했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국민연금 1990년대인가? 그때 생기고 나서 역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어떠냐면 마치 성장하는 투자자와 같은 느낌이에요. 성장하는 투자자와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매년 수익률이 좋아져요. 이게 지금 올해 수익률만 나오는데 작년에 15%였거든요. 연평균. 근데 올해 20% 찍었어요, 지금.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투자했는데 잘 됐냐? 밑에 보면은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에서 78%가 났어요. 대박입니다. 대박적입니다. 해외 주식도 25%. 네, 진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내려주시죠. 자, 저희 보면은 위에 보면 수익률 급등에 따라서 올해 기금 규모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0조가 늘었어요. 굴리는 돈이. 와우. 대박이죠. 지난해에 지출이 44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연금으로 나간 돈을 6년치를 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갈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고갈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나는 거 많죠, 여러분. 그죠? 근데 너무 이제 화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관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병원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응급센터 이런 데서 119 구조대원, 구급대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고, 그것처럼 국민연금도 우리의 노후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더 번창하게 하려고 국민연금 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경제를 알자 K님께서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애플 익절하고 팔란티어 브로드컴을 매수했대요. 투자 잘하거든요. 예. 버핏도 애플 익절했잖아요. 예. 구글 샀잖아요. 심지어 팔란티어 샀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경제를 알자님이 너무 감사하네요. 도와주시네. 국민연금이
팔란티어 주식을 520만 주 보여. 와, 매수 평균 단가가 29달러래. 와, 이게 몇 배가 난 거야. 지금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연금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드려야겠네요. 예, 마그렛님께서 박수가 전혀 안 나온다. 안 떼가면 좋겠다. 1300조 원 규모면 세계 3대 운용 규모인데, 맞아요. 3등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가 3등이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그 정도 능력이라고 전혀 기대가 안 된다. 네. 근데 어떡하죠? 20% 나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연말이니까. 네. 저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대, 로템, 삼성전기보다 덩치가 크네. 시총1위 헬리오시티 아파트값 다 합치면 23조다. 지금 보면은 시세총액, 시가총액 상위 6개 단지를 KB부동산이 발표를 했대요. 헬리오시티 1등입니다. 23조 7,400억.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동에 있는 거죠. 20조 3,400억. 신천동, 잠실 4동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19조 9,600억. 잠실동에 있는 또 잠실 엘스가 18조 7,800억.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올선 아파트가 18조 6,300억, 레미안 원베일리가 17조 7,500억. 예, 요렇게 상위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은 이 기업으로 환산하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19조, 삼성전기가 19조, HMM이 19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국내 대형 상장사를 웃도는 수준이랍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자,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아파트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아파트 6개 단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6개 단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송파, 서초, 강남에 있습니다. 예, 강남 3구고요. 두 번째는 세대수가 많다는 겁니다. 예, 대단지라는 거죠. 강남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구해줘봐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이 증가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이나 상급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대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확대될 때 유동성 확대 속도가 줄어들 때도 있고요. 확대 속도가 가팔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유동성 확대 속도가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 다음부터 유동성이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날 때 그 돈이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상급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는. 그럼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에 실거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럼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겠죠. 왜냐면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유동성이 쪼그라들어요. 예를 들면 22년도 코로나 금리 인상기, 엔데믹 금리 인상기 때처럼 유동성이 막 쪼그라듭니다. 그럼 그때 집값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때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대출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런 데를 먼저 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들,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는 일단은 뭐 어디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여기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곳들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실제로 재테크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데이터와 결과로 보여주는 기사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얼마면 됩니까? 토어제 여파의 서울 아파트가 깜깜해요. 이거 진짜 참 이게 요즘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그 부동산 현장 가보신 분 계세요? 자, 일단 현장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거.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도대체 이 아파트 얼마예요? 도대체 이거 얼마짜리인 거예요? 근데 시세를 모르겠어요. 왜? 실거래가 이렇게 딱 보면요. 되게 많은 단지가
10월 달 이후 실거래가 등재가 안 된 게 많아요. 나는 지금 12월 말일인데 오늘 부동산 갔으면 적어도 12월에 거래된 가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보다 호가가 한껏 높아져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껏 높아져서 나와 있더라도 이게 이 단지의 가격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단지의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 실거래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12월 말에 지금 부동산 갔는데 12월 실거래가 없어.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예요, 이거? 아, 이거 뭐, 얼마 전에 저쪽에서 계약서 썼어요. 아니, 이거 제가 실거래 보니까 9월 달에 10억에 거래됐는데 이거 지금 12억이잖아요, 물건이. 근데 이게 어떻게 시세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11억 7천에 거래됐다니까요? 아, 근데 실거래가 없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래 신고가 오래 걸려요. 왜요? 거래 신고가 왜 오래 걸리냐면요. 옛날에는 계약을 하기로 하면은 계좌를 받고 가계약금을 넣고 일주일 내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넣고 이렇게 쭉쭉쭉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요즘에는 약정서라는 걸 먼저 써요. 약정서를 왜 써요? 약정서를 왜 쓰냐면은 제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구청에 신고를 넣었는데 구청에서 빠꾸를 맞으면은 그 거래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덜컥 계약서를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약하기로 약정을 쓰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하듯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너무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토제 규제 나오고 나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최대한 2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슬슬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의 계약에 대한 실거래 등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시세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기도 나와 있는데 거래 사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 한 분한테만 물어보시는 것보다 좀 2군데 3군데 최근에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자, 내년에 집 살 계획 있다 70%. 매도는 관망세. 자, 일단 직방에서 앱 이용자 485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매입 사유는 내 집 마련이나 거주지 이동. 자, 자가 마련, 거주지 이동. 매입 사유. 일단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70%예요. 70%고 이분들 중에 왜 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지금 전월세 사는데 자가로 마련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신 분이 47%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거주지 이동, 즉 갈아타기. 그게 22.7%. 그래서 둘을 합치면 69.3%네요. 그리고 면적 확대 축소 이동 80%죠. 그러면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임대 수익 목적이 10%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큰 손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큰 손이에요. 실수요자들이 큰 손입니다. 지금 90%가 내 집 마련 계획 의향이 있는 분들의 90%가 실거주집을 처음으로 마련하거나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매입 비용은 3억 원 이하와 3억에서 6억 사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합치면 6억 원 이하 구간의 응답이 전체의 71%래요. 와우, 대단하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7%, 9억 초과는 12%.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6억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생애 최초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출을 한 4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금자리론 같은 거 쓰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저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냐면 일단 올라갈수록 대출이 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가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는 전세가 16억 정도, 17억 정도 합니다. 근데 6억짜리 아파트는 전세가 4억씩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똑같이 전월세를 살고 있을 때 17억에 전세 살고 계신 분이 50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사긴 쉽지 않잖아요.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내가 4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전세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내 집 마련 해야겠다. 2억을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 그러면 요것이 내년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까?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마지막 기사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 살면서 18억을 꼬박 부었는데 멘붕 온 30대 결국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내려볼까요? 청약 얘기입니다. 예, 청약 얘기고요.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합격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금액 가점은 40.9점이었다. 현모 씨의 가점으로도 충분히 당첨을 노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합격선은 2023년에 53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무려 63점이랍니다. 최저 당첨 가점이 평균. 3인 가구가 무주택이랑 청약통장 가입 금액,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서 받을 수 있는 만점인 64점으로도 단지에 따라서 당첨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청약통장 필요 없다. 야,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당첨 가점은요, 경쟁률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청약 경쟁률에 비례해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당첨 가점이 올라갑니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당첨 가점이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약 가점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청약 경쟁률은 왜 높아질까? 청약 경쟁률이 왜 높아지냐면요, 분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양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심치 않게 분양했거든요. 제가 임장 다니다 보면 막 분양 현수막이 막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있었어요. 예. 옛날에, 한참 옛날에는. 근데 최근 들어, 특히 2020년대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 분양사무소 이런 거 본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양에 필요한 시장 환경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 내 집 마련하려면 굉장히 높은 가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느긋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면 청약에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분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분양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청약통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분양 시장에 그렇게 큰 장이 설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가 정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죠. 서울에서 분양 시장을 만든다는 거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어줘야지 분양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어주는 거에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분양이 앞으로도 활발해지기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고요. 활발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끔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분양에 모든 청약 통장에 몰리면서 가점이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전세 대출 막혀서 오피스텔 월세살이 든다. 전세가 23% 뚝. 자, 이건 오피스텔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전세가 줄어드는 거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말고도 전세가 저렇게 줄고 월세는 늘어나고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월세 대비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 매매 전세 비율은 84%가 넘는다. 밑으로 또 내려볼까요? 사실상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묶이면서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어디로? 월세로. 자,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에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묶였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어떠냐면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현금으로, 올 현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 전세 수요들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속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세를 계속 선호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세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월세로 가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양시장이 안 쓴다고 했잖아요. 분양이 안 서서 아까 청약 가점이 계속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가 같이 오르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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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전에 저 이코노미스트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 투자나 이런 어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인터뷰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 기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요걸 했고요. 맨 밑으로 내려볼까요? 시장의 갈림길 2026년 키워드는 키 맞추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2026년에 부동산 시장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키 맞추기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보면 그가 내다본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키 맞추기다. 금융위기와 같은 거대한 대외적 쇼크가 없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그동안 저평가됐거나 소외됐던 지역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키 맞추기 할 다음 지역 부동산을 사고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 사시더라고요. 맞아. 그게 아니라 가치가 존재하는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덜 오른 지역이나 물건을 잘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지역과 물건은 끝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안 오를 것 같은 지역이나 물건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런 걸 볼 줄 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인가를 냉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집으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강남 3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의 시가총액이 주요 대기업을 넘어섰다 이거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도대체 이걸까? 그럼 거기 가보면 그 집이 좋아요. 그 집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강남에 못 가요. 근데 강남에만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하급지나 이런 데에도 그 동네 안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위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따가 오늘 사연도 준비를 했는데 사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나 내 집 마련 하시고 고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통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 관점을 꼭 갖고 내 집 마련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한강벨트와 같은 상급지만 오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앞선 지역의 상승률을 따라갈 준비가 된 의외의 지역들을 가려내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한 2년, 3년 정도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 중에 제가 요즘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 좋은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겠죠. 너나이님 방송이나 강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했는데 정말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분들은 내가 일단 내 집 마련 잘 했으니까 그냥 해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항상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내가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돼서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린 곳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2030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재미없어도 돈을 버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재미가 있어도 돈을 잃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재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재미가 없어도 돈을 버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산을, 좋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아할 만한 그런 자산을 적절하게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주식, 뭐 가상화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내 집 마련을 권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 합니다, 투자. 저도. 근데 제가 왜 처음 자산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권하냐면 내 집 마련이 적절한 가격에 사서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건지도 분간을 할 수가 있고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가져가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또 내 집 마련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 하시는데 저희 구해줘 월부하고 월급쟁이 부자들 TV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해줘 월부 많이 기사 이 내용 제가 하는 콘텐츠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